자, 반갑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에 관련해서 운동이란 무엇인가 이것들을 이제 그 잠재태, 잠재성, 그다음에 또 이제 현실태, 또는 이제 완성태, 이제 이 세 가지 개념에서 좀 살펴봤었죠.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완벽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꽃을 피우기 위해서, 발화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 물리적인 상태가 이 현실태라고 하는 이 형상 또는 어떤 보편자, 이 형상 이런 것들을 좀 만나게 되면서 이 완성태로 향해 가는 이런 것들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운동, 키네시스라고 이야기하죠. 운동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간 t, 뭐 t1에서 뭐 무한대까지 가겠지만 시간 t1에서 있는 그 모습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모습은 이제 이 tn 시간,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나 이 완성태에 도달하게 됐을 때, 물론 이제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단 뭐 이건 논리적인 가정이니까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게 모든 사물들은 이제 텔로스라고 하는 그 끝 또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텔레올로지라고 하는 목적론적인 설명으로 다른 모든 사물들이 존재하는 이유들, 또 그것들이 변화하는 그런 이유들을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정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 나라고 하는 것, 또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데카르트 이후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혼을 가지고 있고,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제 완성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고 뭔가 고정된 것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17세기, 18세기 이후의 현대적인 자아 개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중세까지 이르는 그런 개념은, 자, 인간은 계속해서 목적을 지향하는, 목적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라고 하는 것, 자아라고 하는 것을 딱 핀포인트 해가지고 이게 나다, 이게 자아다라고 정립할 수 없다는 이제 주장이 바로 이 고대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끊임없이 이 잠재적인 것에서 현실적인 우리의 형상이나 보편자를 만나서 이것들이 어떤 것을 향해서 계속 경주하는, 줄기차게 달려가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이 실제적으로 이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더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뭐 자주 들고 있는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소리라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 이제 책상을 두들기면 소리가 나죠. 이 소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 대부분 다 소리가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소리는 어디에 있겠어요? 자, 부딪히고 있는 내 손에 있겠어요? 아니면 책상에 있겠어요? 뭔가 있어야 되겠죠? 생각해 보세요. 딱 책상을 쳤는데 이 소리가 어디에 있게? 손에 있을까요? 아니면 책상에 있을까요?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둘 다 없어요, 둘 다. 자, 소리는 이 손과 책상이 마주쳤을 때 발생하는 관계물이에요, 관계물.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라 손과 책상이라고 하는 것이 마주칠 때, 두 가지 항이 마주칠 때 생겨나는 것이 바로 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소리가 두 개가 그냥 딱 부딪힌다고 해서 소리가 생기냐, 그렇지 않아요. 우주 공간에 가면 우주선끼리 부딪혀도 소리가 안 나. 왜? 진공 상태에서는 소리가 발생하지 않아요. 소리가 발생하려면 무조건 매질이 있어야 돼, 매질. 공기라고 하는 매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영어로 메디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 거시 세계에서는 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 자, X와 Y를 이어주는 어떤 것. 우리가 이제 물리학으로는 매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있어야만 발생하는, 존재하는 거예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전부를 다 운동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면서 발생하는 결과물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에 대한 자아에 대한 설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 근데 원자들은 또 물리적 성질을 갖지 않아요. 원자들이 붙어야 분자가 돼서, 그래서 H2O죠. 수소하고 산소는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원소인데 이게 두 개가 붙어야 물이라고 하는 물질성을 띠는 거죠.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원자들이 붙여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의 이제 뭐 화합물이나 결합물로서 이렇게 인간으로 존재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맞춰주는 뭔가 구조가 필요한 거죠. 구조. 왜냐하면 H2O는 수소 두 개하고 산소 하나는, 자, 이게 물이 되지만 물이 H2O2가 되면 이건 과산화수소가 돼요. 자, 구조가 바뀌면 아예 다른 물질이 되는 거예요. 좀 뭔가 신기하죠. 그러니까 원소, 뭐 원자, 소립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구조라고 하는 이 매질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서 소리가 발생하는 것처럼, 자, H2가 되고 H2O2가 되고 또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완성태. 뭔가 이것만 가지고는, 이 물질 X, Y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고 외부에서 뭔가 들어와야만 하는, 자, 그게 뭐 현실태로서 형상이든 아니면 이제 완성태로서 그것의 어떤 마지막 모습이든 이런 것들이 개입이 돼야만 어떤 물리적인 사물들이 일정한 유형으로 존재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이해를 한번 잘 기억을 하시고, 자, 또 다른 이해를 좀 생물학적으로 더 재밌는 이야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뭐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는데 2001년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인간이 유전자가 몇 개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논문이 나왔는데, 자, 인간의 유전자 수가 몇 개냐면 지금까지 밝혀진 게 34,000개예요. 34,000개. 생각보다 되게 적죠. 왜 생각보다 적냐면, 자,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예쁜 꼬마 선충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이거 뭐 십이장충, 뭐 회충 같은 거예요. 굉장히 이제 하등 생물 중에 하나죠. 자, 이 예쁜 꼬마 선충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수는 18,000개예요. 자, 가장 하등 동물하고 가장 고등 동물하고 차이가 몇 배? 2배. 자, 예쁜 꼬마 선충이 할 줄 아는 게 뭐냐면 먹고 싸고, 그 다음에 뭔가에 다가가고 후퇴하고, 이 네 가지밖에 못해요. 자, 18,000개의 유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네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은 이 예쁜 꼬마 선충의 2배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하는 행동들이나 사고나 능력들은 무한대죠. 거의 무한대 수준이에요. 말이 안 되죠. 자, 수학적 비례를 생각해 보세요. 자, 2배가 차이 나는데 18,000개가 4개만 할 수 있으면 34,000개는 8개만 해야 돼. 좀 보태가지고 보너스 해가지고 10개 정도. 자,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유전자만 가지고는, 이걸 우리가 이제 유전형이라고 이야기하죠. 계속 이야기하지만 DNA. 근데 인간이 하고 있는 삶의 모습, 이걸 이제 표현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70억 정도 지금 살고 있는 인간들, 또 그 인간들이 서로 다른 형태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죠. 가장 충격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쌍둥이들이요. 쌍둥이는 DNA가 100% 똑같은데, 물론 이제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왔지만 다 다른 행위들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거죠. 자, 이제 이거를 설명하려면 단순하게 물리적인 DNA, 단백질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다시 개입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 질적 운동이에요. 질적 운동. 뒤에 가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자, 그냥 이제 양적 운동이 있고, 자, 질적 운동이 있는데, 자, 양적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 X, Y 좌표에서 여기 있는 점이 여기로 이동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X, O, Y 이렇게 축을 잡았을 때 얼마만큼 이동했는가, 이 양적인 거, 이것만 우리가 밝혀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점이 B라고 하는 점으로 어떻게 이동했는가, 이게 이제 양적인
측량에 의해서 지금 현대 물리학이 가지고 있는 계량적인 운동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ASB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거는 좌표로 우리가 따지면 그것들을 밝혀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인간이 34,000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가장 하등 동물인 꼬마선충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려면 뭔가 다른 설명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형이상학으로 넘어가는 단계죠. 형이상학. 자, 형이상학은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연을 넘어서죠. 자연을 넘어서. 자, 자연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직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 말로 이제 피지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자연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피시스, 뭐 이게 이제 물질이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했었죠. 자, 근데 이제 물질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메타라고 하는 메타피지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 메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뭐 다음에 넥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물리적인 것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물리적인 것만 가지고 설명하면 예쁜 꼬마선충하고 인간하고 별 차이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하고 바나나가 인간의 유전자 66%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하고 바나나하고 같다라고 이야기 못한다라면 뭔가 다른 추가적인 설명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 추가적인 설명이 물리적인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잡히지 않는 거죠. 아무리 MRI로 스캔을 뜬다고 하더라도. 자, 그래서 이제 메타, 그걸 뛰어넘는다, 뭐 비욘드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 바로 형이상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3학년 때 이제 뭐 박준호 선생님이 형이상학 수업을 하시게 될 텐데, 자,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개념인가, 뭐 다양하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전통 형이상학에서는 어떤 것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또 물리적인 그런 어떤 근거들을 벗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탐구할 것인가.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존재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존재론은 여기서처럼 그냥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물리적인 것을 떠나서, 물론 그걸 우리가 정신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초월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메타피직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최초로 학문적으로 체계화를 시킨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자연철학자도 마찬가지고,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이제 형이상학적인 논의를 했었는데 이데아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학문적인 체계, 다시 말하면 이 자연학과 비교해서 어떤 다른 측면들이 있는가, 또 그것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최초로 시도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후대 사람들은 메타피직스 또는 이제 형이상학, 동양에서는 이제 형이상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주장들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그 자연학에서는 이제 공간 이동, 물리적인 공간 이동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천체론에서는 이제 원운동을 이제 이야기한다. 이제 이게 이제 형이상학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운동을 설명할 때도 물리적인 특성들을 갖고 있는 운동하고, 자, 물리적이지 않고 수학적인, 여기서 이제 원운동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이라고 하는 큐클로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에서는 완벽이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행성이나 항성은 이제 원운동 하지 않죠. 뭐 타원 운동을 하거나 지금과는 좀 다른 형태의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천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봤을 때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운동과는 다른 어떤 굉장히 탁월하거나 고유하거나 아니면 완벽한 운동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질적 오타인데, 질적 운동 또는 질적 과학이 이제 필요하다. 그것은 이제 양적 과학이라고 하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좌표에서 X와 Y의 좌표에서 어디에 있는, 그 점이 어디에 있느냐, 물질이 어떻게 이동하느냐, 이거를 다루는 어떤 양적 과학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질적 과학은 뭔가 어떤 그 신비스러운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또는 만들어지는 또는 생성하는 또는 소멸하는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여러분 잘 알다시피 뉴턴이 F는 ma다. 그러니까 이 힘이 있어서 어떤 물질들을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그냥 수학적으로 간단하게 표현했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물리적인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제 그 라플라스의 악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라플라스의 악마,
이제 근대 과학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라플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물리학자인데, 프랑스의 물리학자인데, 이제 사람이 이제 모든 x, y, 뭐 z, 3차원 공간에서는 이제 x, y, z이라고 하는 좌표로 모든 것들을 다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동하는 거, 뭐 x-1, 뭐 y-1, z-1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으면 이걸 근거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미래도 예측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라플라스의 악마라고 하는 사유 실험 중에 하나예요. 자, 인간이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물리적인 속성들을 양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것들을 역으로 계산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우리가 100%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그 100%의 추측은 정확하게 100% 일치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물론 이제 무식해서 근대 과학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는가? 나는 아니라고 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자, 17세기 과학혁명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자, 이게 이제 물질적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원소에 불과하죠. 원소의 배열체라든지 구조체에 불과해요. 아니면 이제 다윈의 생물에 불과하면 이거는 이제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생존하는 어떤 생존 기계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가 단순하게 그냥 유전자를 찍어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의 기계에 불과한 거죠. 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뭐 이런 어떤 물리적인 소립자들의 집합체인가 아니면 그냥 번식 기계인가, 자, 이것만 가지고는 인간을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뛰어넘어서 뭔가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위대함,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창조적인 특성들, 자, 이런 것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34,000개밖에 안 되는 유전자 가지고 어떻게 인간은 삶을 살아가는가? 다시 말하면 자기 DNA를 넘어서려고 시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제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는 호모 데우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그 생물학에서 진화론의 특징은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이 그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가장 적합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 이론이 바로 이제 돌연변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인간이 지배를 지금까지는 받아왔는데, 실제로 이제 호모 데우스 되면서 인간 자신을 이런 어떤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유전자를 조작한다든지, 인간이 스스로 유전자를 조작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그 아이를 또 만드는 경우, 또 줄기세포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인간이 인간을 복제하는 클론 시대가 돌아올 수 있죠. 더 이상 자연이 어떤 인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선택하는 이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말이 신적 인간이에요. 인간은 지금 뭐 부분적이긴 하지만 뭐 우리가 이제 의체로 바꿔가고 있는데, 나중에는 인간 전체를 다 의체로 바꾸고 메디칼 바디로 바꾸고 또 뇌까지 다 백업해버리면 인간은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진시 황제가 찾았던 그런 어떤 영원한 삶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런 어떤 특성들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되게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인간의 역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이제 이 자연과 역사의 차이. 자, 자연은 인간이 갖고 있는 물리적 특성, 다시 말하면 DNA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영장류라고 하는 틀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인간은 계속해서 자신만의 어떤 고유한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똑같이 영장류들이 8개 인종들이 있었는데, 인간의 사촌들이 있었죠. 뭐 호모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출발해가지고 뭐 네안데르탈이라든지 이 다양한 형태들이 있었는데 왜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남았는가? 라고 하는 문제죠. 자, 똑같이 네안데르탈인은 인간보다,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보다 훨씬 더 골격이 더 좋고 뇌의 용량도 크고 굉장히 생물학적으로 강했는데 왜 걔네들은 다 멸망해버리고 약하디 약한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남는가? 뭔가 물리적인 유전자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역사 또는 문화,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걸 설명해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철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자연 과학은 이미 이제 그 물리학으로 다 넘어가 버렸죠. 물리학이나 생물학, 뭐 지구과학 훨씬 더 똑똑하죠. 그래서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물리학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철학이 못 따라가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하는 것들은 다 헛소리다. 그것들은 이제 전부 다 무시해도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읍스.
자,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끌어들인 게 이제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신. 자, 근데 여기서 신은 이제 기독교의 신 또는 인격적인 그런 신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데우스라고 하는 이제 개념인데, 이건 이제 종교적인 신 개념이 아니라 철학적인 신 개념이다. 형이상학적인 이제 신 개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자연신학하고 계시신학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자, 계시신학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신이 무엇인지 인간에게 전달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누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 또 뭐 마호메트에게 나타나서 알라 신이 나타나서 뭔가 코란이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이런 방식으로 자,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를 계시하는 걸 리빌을 한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 인간은 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이유 중에 이제 가장 큰 것이 바로 이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자, 이걸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중세 철학 때 배울 거예요. 자,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성이 타락했다라고 생각해요. 왜? 인간은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이 타락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플라톤도 이제 이 기게스의 반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국가에서. 자, 기게스는 양치기였는데,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동굴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시체가 갖고 있는 이제 그 뭐죠? 반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오죠. 근데 이제 이걸 돌리면 안 보이게 돼요. 다시 돌리면 이제 다시 나타나게 되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나 같으면 은행을 털었을 텐데.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왕궁에 들어가지고 왕을 죽이고 왕비를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색욕을, 자기 성욕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성인 군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뭔가 처벌이 없다. 뭔가 외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DNA가 생식세포의 어떤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욕구, 욕망의 만족이라든지 이걸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걸 가려주는 거, 그거를 비껴나가게 해주는 게 이제 문화나 문명이죠. 어떻게 보면 거세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인간은 이런 원조가 있기 때문에 DNA 자체가 자, 생식세포를 강화시키고 자기 것, 그러니까 뭐 이기적인 유전자의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DNA 안에서 너 죽어라, 남을 위해서 희생하라, 이거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원숭이에게 바나나 하나 주면서 너 이 바나나 옆에 있는 원숭이한테 주면 너 죽은 뒤에 바나나 100개 줄게. 그럼 원숭이가 주냐고 다는 절대 안 하는 거죠. 왜?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누군가에게 희생한다라고 하는 게 없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이제 이 원죄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아무리 명료하게 훈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 원죄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어서 신이 직접 인간에게 나타나죠. 인간에게 나타나서 모세에게 나타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또 이제 여러 신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제 인간들에게 나타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이게 이제 계시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반대가 바로 자연신학이에요. 이 반대는 바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반대죠. 자, 인간은 원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원죄를 벗어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이 바로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이다라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이성은 신과 같은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의 육체는 타락할 수는 있지만 이성이 타락할 수 없다. 여러분 뭐 1 더하기 2가 타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학이 타락한다고 생각하세요. 뭐 기하학이 타락한다고 생각하세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자, 우리의 어떤 욕구나 욕망은 배고프면 뭐 남의 거를 훔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살해할 수도 있긴 하지만 수학적 원리, 수학적 구조체 뭐 이런 것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은 인간 속에 가장 순수한 신적 요소다. 그래서 이것은 이 원죄의 영역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중세 뭐 시대 팽팽하게 1000년 동안 서로 충돌했던 기본적인 사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도 이제 근대에 와서도 이 낭만주의, 표현주의 이런 원리들에서 서로 또 치락차락하는 그런 어떤 논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신의 개념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이제 유입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어떤 이행들이 우리가 이제 운동이라고 했었는데, 자, 그것을 하려면 먼저 완성태, 이제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텔루스가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닭이냐 달걀이냐 이 문제도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깔끔하게 닭이 먼저야 돼요. 그 완성태로서 닭이 있고 그 달걀은 그것을 향해서 가는. 그래서 이 존재의 형상이고 목적이 되는 이 완성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완성태가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 안에는 모든 존재자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밑바탕, 그런 어떤 본질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이게 이제 화엄 사상이라고도 이야기했어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화엄 사상. 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화엄 사상 또는 이제 라이프니츠가 이야기하는 단자 똑같은 건데, 자, 이 단자 안에 또는 이제 어떤 그 존재자 안에 이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이 어떤 관계들을 맺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환경과 부딪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금송아지가 되기도 하고, 뭐 금팔찌가 되기도 하고, 뭐 금자전거가 되기도 하고. 근데 다 금이죠. AU. 다 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단자도 마찬가지예요. 단자도 이제 하나 있는데 이 하나의 단자로부터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뻗어나갈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완성태이고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신의 개념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뭐 천지를 창조하고 뭐 인간의 어떤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또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어떤 인격적인 신과는 좀 거리가 있다. 나중에 이제 이런 개념들이 기독교의 신학에 좀 유입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거대한 이제 신학 대전이 이런 어떤 이론들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신은 작용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용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플라톤의 이제 데미우르고스처럼 뭔가를 직접 만드는 메이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이커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는 자기가 이제 어떤 조작을 해야 되죠. 조작.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찰흙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밀가루가 있는데 이 밀가루를 빚거나 찰흙을 빚어가지고 자, 붕어빵을 만들고 자, 어떤 찰흙 갖고 이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조작을 하는 사람이 우리가 작용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원인을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형상인, 그다음에 이제 목적인, 그다음에 이제 진료인, 그다음에 이제 작용인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형상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이제 그 붕어의 꼬리고 진료인은 이제 여기서처럼 밀가루, 뭐 찰흙 이런 것들이죠. 목적인은 이제 이게 붕어빵이 돼야 된다. 또는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조상, 그러니까 어떤 그 대리석과 같이 그런 동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이제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플라톤에서 데미우르고스는 자기가 직접 이데아를 보고서 그 이데아를 이 휠레라고 하는 또는 코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물리적 공간 속에서 조작을 해서 이 세계를 이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신은 부모가 자식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세계의 모든 대상들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이제 부동의 운동자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부동의 자기는 안 움직여요. 절대 안 움직이는데 다른 것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자, 이제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신은 만물의 목적이기 때문에 만물이 자신을 향해서 운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밀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 끌어당기면서 운동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적인 개념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당구공 A가 있으면 당구공 B를 맞춰서 당구공 B가 어디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이게 작용인이에요. 큐대를 가지고서 하는 사람. 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운동자는 당구공 A가 당구공 B를 노려봐. 자, 그랬더니 당구공 B가 일로 가든지 아니면 절로 가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끌어당김의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 자체가 완성태로서 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그것에 맞춰서 뭔가 바뀌고 또 흩어지고 또 운동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물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물이 움직인다. 왜냐하면 신은 진료를 갖고 있죠. 당구공 A가 B를 맞추려면 당구공 A라고 하는 현실적인 물리적인 실체가 있어야 돼. 그래야 맞아가지고 그 충격에 의해서 B가 간단 말이죠.
자, 그런데 신은 이런 어떤 진료, 물질적인 것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물들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이 단순하게 이제 뭐 예로 들었지만 그 째려봄 또는 이제 노려봄 아니면 이제 그 존재 자체가 다른 것들을 전혀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뭐 이게 약간 뭐 성적 발언일 수도 있긴 한데 뭐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아니면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남자나 여자나 뭔가 이제 그 매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한테 끌려. 아, 이거는 뭐 전생에 만났던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정말 행복할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사람이 나였던 최고의 어떤 그 행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나 그 여자를 내가 보고서 뭔가 내가 지금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연모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 이게 이제 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신이 가지고 있는 그 완성태의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 그 자체가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신이 어떤 힘들을 갖는가? 자, 신은 순수 관조라고 하는 이제 이 테오리아라고 하는 힘을 갖는다라고 이제 돼 있고, 자, 그것은 이성, 사유 이런 것들을 이끄는 어떤 자석과 같은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끌어당기는 거죠. 자, 자석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같은 극끼리 밀어내지만 다른 극끼리는 서로 이제 끌어내는데, 자, 우리에게는 이성과 사유, 다시 말하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고민할 수 있는 능력,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의식이라고,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이걸 의식이라고 해야죠.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보면 뭔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 자체가 순수 의식이고, 순수 이성이고, 순수 사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거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푸시케라고 하는. 자, 이제 영혼도 이제 요청되는 개념이죠. 왜냐하면 우리 몸을 스캔해보면, MRI 스캔해보면 영혼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형이상학적인 실제에 대해서 고민하는가? 왜 인간은 저런 어떤 그 초월적인 것에 대해서 연민을 갖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면도날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이제 그 주인공이 계속해서 이제 이 형이상학적인 물음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왜 고민하냐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이런 고민들을 뭐 2000년, 3000년 사람들이 했지만 아직까지 해답을 못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자, 해답을 못 찾지만 왜 2000년, 3000년 동안 사람들은 왜 똑같은 물음에 대해서 고민을 할까? 이게 정말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고민한다는 거죠. 그게 정말 쓸모없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모든 사람들이 크거나 작거나 아니면 뭐 잠시 미뤄질 뿐이지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요. 자,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나는 어디서 왔는가? 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어떤 물음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하게 돼요. 시기가 다를 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왜 그런가? 그런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이성적인, 사유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영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에게는 자, 물질 말고 자,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뭐 탄소 이런 거 말고 이 안에 어디엔가 써매요. 어디엔가 영혼이 있다는 거죠. 어디엔가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수 사유, 내가 자꾸 뭔가를 볼 때 두근거리게 만들고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게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인간이 이런 어떤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중하고 또 존엄한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이게 없다라면 이런 어떤 이성적 사유 그리고 이런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신을 만날 수 없다라면 인간이 과연 바퀴벌레보다 지렁이보다 뭐가 더 우월하냐 이거죠. 그것들을 이제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꼬마선충 그 지렁이보다 더 못한 그거하고 인간하고 유전자가 2배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보면 전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거기서 거기인 그런 어떤 요소들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그 영혼에 대한 논리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이 생명과 관련해서 이제 그리스 말로는 이제 비오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물학을 이제 바이올로지라고 얘기하죠. 자, 물리적인 원소나 원자, 소립자에서 또 생명체로 넘어가는 이 단계, 이게 굉장히 어떤 질적인 특질이 보여지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철학에서는 창발이라고 이야기해요. 창발.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인 실제인데 거기서 뭔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요소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수소하고 산소하고 따로따로이지만 이것이 결합됐을 때 물이라고 하는 H2O가 됐을 때 물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요소가 수소 속에도 없고 산소 속에도 없는 게 나오는 거죠. 이걸 이제 창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에서는 더 고등적으로 진화했을 때 인간에게는 이제 이런 그 비오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왜 존재하게 되는가, 또 그것들은 또 어떤 차이를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플라톤과는 달리 플라톤은 이제 계속 위로 넘어가죠. 위로 넘어가서 뭐 천상의 세계, 뭐 이데아의 세계를 찾고 있는데,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내려와서 자, 영혼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영혼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사례가 무엇인가, 그것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생명이다, 라이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분석해 보면 이제 두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정신이라고 하는 거고, 또 다른 것은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요소예요. 이제 생명을 계속해서 이제 분석해 나가다 보면 이 단계들이 있다. 밑에 A 단계부터 쭉 올라가서 B, C, 그다음에 Z까지 가는 이제 단계들인데, 이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이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는 정신이고 하나는 이제 이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성이나 사유도 이 정신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이 생명 플러스 정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 에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물리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육체라든지 이런 어떤 단백질이 없으면 생명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거에 대해서 뭔가 뭐 느끼고 생각하고 뭔가 플러스 알파의 요소가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정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개를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 뭐 고양이를 잘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그것들이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신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양이도 개도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죠. 그러면 이제 이제 그 돼지나 소는 어떻게 해야 돼? 자, 이게 또 이제 문제죠. 그러면 이제 몸이 더 크니까 고통을 더 많이 느낄 건데, 여러분들 빕스라든지 가가지고 스테이크 안 먹으면 좀 서운하잖아요. 이제 왜 그런 거는 또 그 고통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지. 자,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이 형이상학적 원리를 설명할 때 그래도 좀 구체적인 그 틀 안에서, 구체적인 단계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영혼 개념, 다시 말하면 이제 진료 개념이죠. 뭔가 물리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흙불물, 공기 이런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원자든 분자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떠나서 살 수 없다.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뭐 현대 과학에서 이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뇌사 상태를 이야기할 때 뇌사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뇌가 일단 정지됐을 때, 뇌의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건 이제 인간이 죽은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자연 철학적인 관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런데 이제 뇌가 죽었을 때 인간은 그냥 죽은 건가?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뇌사 상태에서 인간이 죽었다고 선언하지만 이건 법적인 선언이고, 뇌가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뇌가 없이 태어나서 1년까지 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뇌가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그럼 생각이 없는 건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뇌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또 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보통 이제 임사체험, 여러분들 중에 있을 수도 있는데, 임사체험, 죽음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구라가 아니라 임사체험과 관련된 책이 지금 뭐 수백 종류야. 그냥 한두 사람만, 이건 UFO하고 똑같은데, 뭐 믿거나 말거나 이기도 하지만 UFO를 본 사람,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고, 또 그거를 하버드나 예일 의과대학에서 다루고 있는 학문적인 분류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완전 거짓이라고 이야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죠.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한데, 하여튼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뭐 어디 세계를 갔다 왔거나 아니면 이제 무엇을 봤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육체적인 죽음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영혼 개념, 이건 이제 정신적인 개념, 혼의 개념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항상 절충주의죠. 좋은 건 다 따와요. 자연 철학자에서 이야기하는 물리적인 특성, 그 뇌의 특성도 받아오고, 그래서 생명으로 가고, 그다음에 소크라테스의 영혼의 개념, 이 정신적인 특성도 받아오고, 이 둘을 합쳐서 이 인간의 영혼을 설명하려고 이제 시도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자연주의나 환원주의, 모든 건 다 뇌로 간다. 그래서 뇌과학, 신경과학 이것만이 이제 최고다라고 하는 것도 틀렸고, 인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쁜 꼬마 선충하고 인간하고 DNA 차이 때문에 이걸 설명을 못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다고 해서 인간이 무조건 다 막 그냥 DNA를 초월해가지고 사냐? 여러분 여기서 이제 3층에 뛰어내리세요. 대부분 다 다치거나 다 죽어. 왜? 여러분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이제 여러분 그 와호장룡 영화 봤어요? 와호장룡? 옛날 영화이긴 한데 그 와호장룡 보면 이제 그 중국에 굉장히 유명한 다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뛰어내리면 자기가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전설이 내려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자 주인공이 자기 때문에 이제 자기 남자친구가 죽었는데 거기서 뛰어내리면 그 남자 죽었던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을 품으면서 뛰어내리는 장면이 나와요. 살았게 죽었게. 당연히 죽죠. 왜?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근데 이제 그렇게 믿는 거죠. 나는 여기서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초월주의라고 얘기해요. 지 생각만 막 이제 맴도는 거죠. 이것도 이제 아니라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봤을 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몸이라고 하는 생명체에 또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는 없던 정신적인 요소, 알파라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자, 적절하게 그 조화가 된 때 나오는 발생하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소리 얘기했었죠. 소리가 어떻게 생겨요? 두 물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딪혔을 때 소리가 발생하는 것처럼 여기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과 정신이라고 이 정신 그 자체는 신이에요. 신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들이 서로 부딪혔을 때 인간이 튀어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 이제 세 장이 그림이 있고 뒤에는 이제 새 그림이 있을 때 이게 이제 앞면과 뒷면이 이게 돌리면 회전하면 마치 우리 눈에는 세 장의 새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인간의 영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세 장이라고 하는 분명히 물리적인 요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새라고 하는 어떤 정신적인 모습도 필요하고 이게 있어야 세 장에 있는 새라고 하는 어떤 그 복합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철학사에서 살펴보면 자연주의, 특별히 이제 그 엠페도클레스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은 물질인데 굉장히 영묘한 물질이다, 신비한 물질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것은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이 오장육부라고 하는 것하고 약간은 이제 다른 것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반물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활동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면 물질은 반드시 우리가 빛에 의해서 그 색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색깔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을 가지고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건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질량이 무엇인가? 이것도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영화 보면 이제 28g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사람이 죽었는데 죽기 전에 이제 몸무게를 재놓고 죽은 후에 이제 재보니까 28g이 빠져나간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이제 빠져나갔으니까 28g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대사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우스갯소리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물질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또 그 어떤 한계 상황들이 이제 바뀌어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이긴 이제 물질이지만 그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물질과는 좀 달리 형상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그 어떤 물질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제 현실태로서의 물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나의 영혼하고 너의 영혼. 자, 영혼이라고 하는 건 말은 똑같지만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영혼과 너의 영혼이 다르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이제 그 삶을 살아도 서로 영혼이 다르다. 이건 이제 앞에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의 형상이 다르다.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질을 조직하는 어떤 구조, 배열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생명과 정신이 어떤 방식으로 뭐 2대 3이냐 7대 3이냐 뭐 이런 방식으로 조합을 이루면서 우리는 굉장히 쉽게 단순하게 이야기하지만 그것들에 의해서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잠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키워드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작성을 해주세요.